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금요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주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단 3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짧은 순간이 지난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제 마음속 깊은 어둠이 한 청년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변화하게 될 거라고요. 일본의 한 여성으로부터 온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체 그 짧은 순간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사이타마현에 살고 있는 유즈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할 이야기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던 것이에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목이 메어오지만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낸 건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예요. 누군가는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누군가는 저처럼 세상을 미워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건 우리 곁에는 늘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상처가 조금씩 아물 수 있었던 것도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아침 일찍 깨는 게 습관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다다미 방 옆에서 눈을 뜨면 언제나 청량한 새벽 공기와 함께 차 끓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선명한 기억들은 모두 할아버지와 함께였어요. 소풍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어주시던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 서툴지만 정성스레 리본 매주시던 손길. 수험생 시절 매일 아침 영양 만점 된장국을 끓여주시던 마음. 부모님이 이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된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이자 어머니셨죠. 매년 봄이면 할아버지와 함께 벚꽃길을 걸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내게 말씀하셨죠. 유즈키야, 인생은 벚꽃처럼 아름답고 더덥단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단다라고요. 주말이면 할아버지와 함께 요리를 했어요. 내가 채소를 썰면 할아버지는 옆에서 된장국을 끓이셨죠. 서로 말없이도 통하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할아버지는 말없이 따뜻한 녹차와 화과자를 내어주셨어요. 시험 기간이면 할아버지도 함께 늦게까지 책을 읽으셨죠. 할아버지는 화과자 하나도 그냥 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봄이면 벚꽃 모양의 사쿠라 모찌를 사오셨고 여름날엔 양갱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푸른빛 유리잔에 담긴 시원한 청색 양갱을 준비해 주셨어요. 수분크림처럼 촉촉하고 말랑한 그 식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을이면 밤 앙금을 넣은 모나카를 각 구워 따뜻할 때 내어주시곤 했어요. 바삭한 껍질 사이로 새어나오는 달콤한 밤 향기는 지금도 제가 가장 그리워하는 맛이랍니다. 겨울이면 녹차와 함께 내어주시던 만주가 생각나고요. 그 쌉싸름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질 때면 할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화과자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였을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면 할아버지는 늘 문간에 서서 제가 코너를 돌 때까지 지켜보셨어요. 뒤돌아보면 씩 웃으시며 손을 흔드셨죠. 가끔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면 참 귀찮다고 말하곤 했어요. 할아버지에게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자꾸 했던 말을 또 물어본다는 거였죠. 특히 친구들은 가족끼리 관광지에 놀러 가면 사진 찍는 순간을 정말 싫어했어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죠. 그거 진짜 촌스럽잖아? 그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맞아, 우리 할아버지도 그래. 나도 할아버지랑 찍은 마지막 사진이 언제였더라 기억도 안 나. 친구들과 할아버지 얘기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땐 몰랐어요. 그 사진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 될지. 그 작은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순간들이 어느 비 오는 금요일 오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요. 사실 몇 해 전부터 일본에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동네 곳곳에 새로운 간판들이 늘어나고 골목길에서 들리는 말소리도 달라졌어요. 이런 일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성매매를 하러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어졌어요.
일본의 가부키초라는 지역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취업을 위해 집을 떠났다가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젊은 여성들이 저녁만 되면 길거리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관광객은 다양하지만 그중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고요. 며칠 전 기사에는 19살짜리 일본인 여성이 중국인 남성과 성관계 가격을 흥정하던 중 구타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던 사건도 실려 있었어요. 간판도 바뀌고 일본의 거리에서 들리는 말도 험악해지기 시작했죠. 중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게 된 데에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바로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최근 일본 운전면허 시험장은 예년의 배에 달하는 응시자가 몰리고 있는데 때 아닌 오픈런에 나선 이들은 다름 아닌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죠.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 외국인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194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맺어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가입국 국민들은 본국에서 딴 운전면허를 일본 등 다른 가입국에서 국제면허로 손쉽게 전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협약 가입국은 100국 이상으로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을 찾은 중국인이 운전을 하려면 외면, 즉 외국어 면허 전환이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면 전환은 학과 시험과 기능 시험 등 크게 두 단계로 치러지는데 학과 시험은 컴퓨터로 출제되는 일본 도로교통법 관련 문제 10개 중 7개 이상을 맞추면 통과입니다. 문제는 모두 이지선다로 난이도가 낮고 중국어 등 외국어로 치르는 것도 가능해 일본 도로 규칙에 대한 숙달도를 시험하기엔 무용지물이라고. 일본에서는 자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네바 협약 회원국이 아닌 중국인들은 자국에서 딴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약 10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딴 면허를 일본에서 외국인 면허증으로 전환하기만 해도 제네바 협약 혜택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비해 미국이나 유럽 등은 외국인 면허 취득 과정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일본의 외면 전환 시험을 치러 일본산 면허를 따고 이를 제네바 협약 가입국 국민처럼 해외에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본 외면 전환 제도가 자국 거주자뿐 아닌 관광 비자 취득자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면허증 주소에 일본에서 잠깐 머무는 호텔 등 숙소를 기입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다만 이 경우 숙소에 일시 귀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호텔들은 중국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5,000엔 하나로 5만 원 정도만 내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국인들에 의한 사고가 종종 일본 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인들로 인해 일본은 상권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바쿠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번역하자면 대량 구매라는 뜻인데 중국인들은 여행 왔다 하면 바쿠가이를 해요. 우리 동네 드럭스토어만 해도 아침이면 인기 상품들이 모두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대량 구매로 가격 파괴 현상이 벌어지고 도리어 현지인들의 생활 필수품이 동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할아버지가 늘 가시던 오래된 세탁소도 이제는 다른 곳으로 바뀌었고 골목 어귀의 작은 식당들도 하나 둘 모습을 감추고 있어요. 동네 주민들도 수군거려요. 물건값이 오르고 있다고. 마트에 가도 늘 사던 것들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세상은 변하는 거라고. 중요한 건 그 변화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때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바닥을 닦는데 문자가 왔죠. 할아버지였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밖에서 절 기다리고 계시다고 역 앞에서 만나자는 문자였죠. 저는 할아버지가 추위에 떨고 계실까 걱정이 되어 서둘러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 할아버지가 이런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니 마음이 쿵쿵거렸어요. 역으로 가는 길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 졸고 계시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늘 그러셨죠.
아무리 늦어도 절대 먼저 들어가지 않으시고 꼭 데리러 나와주셨어요. 저는 살금살금 걸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피곤한데 뭐하러 나오느냐고 앞으로는 나오지 마시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제가 혼자 가기 무서울까봐 그러셨다고. 할아버지는 저와 함께 계시는 게 기쁨이라시면서요. 집으로 가는 길 할아버지는 오늘 만든 된장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먹으라고 시켜두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된장국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국인데 그때였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순간 갑자기 오른쪽 골목에서 불빛이 튀어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확 밀치셨고 커다란 굉음이 들렸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애타게 할아버지를 찾았죠. 분명히 할아버지를 불렀는데 목소리도 나오질 않아 눈물만 흘렀던 것 같아요. 마침내 저는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할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비명을 질렀고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죠.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빨간 불빛이 번쩍이고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겨우 20살밖에 되지 않은 중국인이었고 일본으로 관광을 와 이틀 전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군요. 길 앞은 스쿨존이었는데 제한 속도의 2배로 달렸대요. 경찰이 절 데려갔어요. 진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덜덜 떨기만 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의 방이 너무 조용했어요. 된장국 냄새가 나는데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변했어요. 사람들의 말소리가 무서워졌고 누군가 내 옆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힘들어서 말을 걸어오는 것도 괴로워서 그저 혼자 있고 싶었어요. 당연히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에도 놀라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떨려서 결국 졸업도 늦어졌죠. 밤이면 악몽을 꿨고 그날의 불빛이 자꾸 떠오르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보면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다리가 떨려왔고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싫었죠. 내 등을 도닥거리고 가족들이 있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하는 말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짊어진 고통은 그들에게 위안이 되는 고통일 뿐이었죠. 필요한 건 모두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그저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아팠죠. 저는 이제 웃을 수 없는데 다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어디선가 중국어라도 들리면 뛰쳐나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려주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렸죠. 20살 그 나이엔 뭘 알았을까요? 한순간의 실수로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나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약국에서 물건을 사고 나왔어요. 늘 그랬듯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로.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주변 소리를 차단한 채 걷고 있던 그때였어요. 저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주와 걸어오고 계셨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아이의 걸음에 맞춰 걸으시고 손주는 뭔가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가 중국어로 들리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주먹을 꽉 쥐고 간신히 발걸음을 뗄 때쯤 갑자기 할아버지가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손주는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흔들며 울기 시작했지만 한적한 거리여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신고해야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신고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움직이기 싫었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그날처럼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과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들도 나처럼 괴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죠. 그때 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즈키. 너는 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할아버지의 유즈키는 이런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달려와 할아버지 곁으로 가더니 재빨리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정확했죠. 청년은 즉시 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신고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할아버지의 의식을 확인하며 호흡을 살피고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동안 청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설픈 중국어와 유창한 영어를 섞어가며 어린아이를 다독여주는 모습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저를 다독이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아버지가 실려가고 난 뒤 죄책감이 몰려올 때쯤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건넨 첫 마디는 괜찮다는 말이었어요.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그는 그저 괜찮다고만 말했죠. 그는 한국에서 온 의대생이라고 했어요. 일본에 여행 왔다가 우연히 이 상황을 마주쳤다고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도와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는 제게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오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의 앞에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어가 서툰 그가 얼마나 제 말을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과 그날의 공포를 그리고 그 이후의 고독을 청년은 끝까지 모두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우리가 겪은 상처는 우리를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다만 그러기 위해선 먼저 그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도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건넨 말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슬픔이 우리를 차갑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슬픔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다는 말을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제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떠올랐고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청년과 헤어질 때 그의 이름도 못 물어봤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가 제게 준 건 다시 시작할 용기였으니까요.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제 이름의 의미가 떠올랐어요. 제 이름인 유즈키는 유자나무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유자나무처럼 강인하게 자라라고 하셨대요. 유자는 참 신기한 과일이에요. 쓰지만 달콤한 향이 나고 겉은 거칠어도 속은 부드럽죠. 쓴맛과 단맛이 공존하는 과일인 거예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유자와 같다고. 쓴 경험이 있어야 단맛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지금에서야 알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제게 이 이름을 주셨는지를요. 삶의 쓴맛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함과 그 속에 담긴 달콤한 희망을 담아 저를 유즈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유자는 겨울이 되어야 익어요. 가장 춥고 어두운 계절을 견뎌내야 비로소 달콤한 향을 피워내죠. 마치 제가 걸어온 길처럼 말이에요. 이제는 제 이름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도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간호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남을 도우며 제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언젠가 세상을 등지고 살던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그 남학생이 사는 나라,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줍니다. 친구, 가족의 상실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는 것 또한 사람의 다정한 손길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유즈키 양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분명 큰 힘이 되어 마음으로 전달받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